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컨텐츠를 개발한 스마트매틱의 홍보 영상입니다. 일렉션 컴퍼니를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매틱은 2000년에 설립된 이래 10년 동안 무섭게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미국, 벨기에, 인도, 필리핀, 몽골리아까지 세계 곳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처리한 투표지가 무려 23억 장이었습니다. 스마트매틱 개발의 핵심 담당된 안토니오 무히카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는 아주 공정한 선거를 각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스마트매틱의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면서 자기네들이 참여한 선거가 끝나면 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필리핀의 경우 선거 다음날 페소화의 가치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홍보 영상에는 버락 오바마도 등장합니다. 선거를 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스마트매틱은 투표 공식 결과를 도출하는 속도가 기록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각국의 선거위원회와 정부가 스마트매틱의 공정 투명성을 인정했으며 심지어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거 감시기구인 카터센터도 스마트매틱의 투개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격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의 사업 확장은 파죽지세였습니다. EU는 물론이고 UNDP, 미주국가연합, 필리핀 선거위원회도 진출했습니다. 2013년에는 인터내셔널 일렉토럴 어워즈라는 상도 수상했습니다. 모든 선거 연령의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인정받아 필리핀, 벨기에, 브라질, 하이티,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잠비아 등의 스마트매틱 프로그램에 내장된 보팅 머신을 정착시켰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대표되는 포토 바이오메트릭 기술을 사용하는 유권자 등록과 확인 등 선거 전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러진 3,500차례의 국민투표에 스마트매틱이 관여했습니다. 저개발 국가 오지 곳곳의 유권자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선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스마트매틱이 오히려 표를 도둑질하는 기술의 총화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안전을 제공한다는 선전에 전 세계가 속아 넘어갔고 미국까지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는 농촌으로부터 시작해 도시를 포위한다는 모택동의 전술과도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앞서 열거한 나라 말고도 타이완에도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타이완 신베이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00만 타이완 달러의 자금으로 설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매틱이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와 주소를 부랴부랴 삭제했습니다. 중문명은 쥐루이 구어지 크지 구펀 여신공스로 되어 있는데 영문 속에는 스마트매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캐리비안에 걸쳐 있는 다국적 기술 회사라는 애매모호한 소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스마트매틱 타이완 지사 소개를 보면 신베이시 건국로 276번지 7층이라는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호르헤 바스케스, 설립일자는 1999년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이 2000년이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사무용품, 정보 소프트웨어 소매, 국제무역이라고 적혀 있고 이 회사 회장과 이사진, 감사 등은 국적이 모두 페이퍼 컴퍼니의 수수지로 유명한 카리브해 바베이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인 호르헤 바스켓의 거주지를 검색해 봤더니 미국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이었습니다. 일찌감치 타이완 대선에도 개입을 시도한 정황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 민진당의 차이잉원总统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타이완은 대놓고 친중공 행보를 보여온 국민당 정치인은 물론 중공 본토 출신의 친공 인사가 많은 곳입니다. 중공의 지원을 받아온 후보들을 심은 시진핑은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이잉원总统은 57%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비참한 현상에 교훈을 받은 국민들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1월 22일 밤 타이완 송산공항에 C-37 미 행정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여기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정보부문 지휘관 마이클 스튜트맨 소장을 포함해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장성을 보냈는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튜트만 소장은 해군 소속으로 과거 여러 척의 항공모함에서 정보 책임자를 역임하기도 했고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아는 인사입니다. 그는 하와이의 연합정보작전센터 책임자였으며 태평양 사령부 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정보통입니다. 또 해군 정보국의 중공 담당 고위 정보관도 지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승자가 결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각 인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4개 주에서 승부가 뒤집어지고 있으며 수만 장의 사기표가 발견되고 있는 와중에 조 바이든이 왜 내각 구성을 서두르려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일찌감치 조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당선인이 아니니 정권 인수에 따른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측은 연방 총무처의 에밀리 머피에게 갖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에밀리 머피의 가족은 물론이고 애완동물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에밀리 머피는 조 바이든 측에 일부 서류와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가 누군지는 헌법 절차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시비가 정리된 다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매체들은 선거위원회가 굴복했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은 이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냥 사무실 하나 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에밀리 머피의 소신을 응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머피의 헌신과 충성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녀와 그의 가족이 협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피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에서 내분이 발생해 시드니 파월과 린 우드 변호사가 빠졌다는 것은 왜곡 보도입니다. 전 국가안전고문 마이클 플린은 We the People이란 제목의 시드니 파월의 성명을 제대로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임 계약을 맺은 적도, 이에 따른 비용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애당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해임된 것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발표입니다. 공화당 내부에도 바이든에 조력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제거하는데도 트럼프 법률팀과 표면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시드니 파월은 이번 주에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며 이는 서사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명을 경시하는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를 장악한 외부 세력이 조종한 선거 결과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e the People, 참 멋진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나라를 표방하는 미국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줄리아니 변호사도 성명을 통해 시드니 파월은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독자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도 시드니 파월과 자신은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많다면서 We the People, 즉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미국민을 위해 각기 다른 법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법률가로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객은 국민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드니 파월을 버렸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 선전입니다. 시드니 파월의 성명 제목에서 We the People이란 표현이 핵심입니다. 독립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번 싸움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도 아닌 천부 인권을 가진 국민과 주권을 도둑질하려는 세력 간의 쟁투라는 것을 다시 부각시킨 겁니다. 트럼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점을 시드니 파월이 천명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로 중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에서는 벌금 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공은 각급 정부의 돈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무지막지하게 벌금을 뜯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위반 스티커입니다. 멀쩡한 고속도로에 갑자기 지키기 어려운 속도 구간을 설정해 위반을 유도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일부러 엉터리로 만들어 위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하이 고속도로의 한 구간에서는 감시 카메라 한 대가 1년에 2,500만 유엔의 벌금을 걷어들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12만 건이 넘는 스티커를 발부한 겁니다. 카메라 한 대가 이 정도니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나라의 돈을 갈취당하는지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과적 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배기가스 오염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2.2m 높이의 높이 제한 시설을 마구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맨바오차라 불리는 소형 밴 이외의 모든 트럭들은 통과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높이 제한 시설을 통과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지방정부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돈도 갈취합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공에서는 현 정부도 성정부도 중앙정부의 금고도 모두 국고로 부르고 있습니다. 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정부는 지키기 힘든 규정을 법이라고 만들고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